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재본 시간에 이어가지고 개혁 개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개혁 개방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남순 강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갖고 예전 강의보다 좀 약간 자세히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펴시냐면 한인종을 이제 중심으로 나갈게요. 420페이지 펴보세요. 자, 420페이지 보면 이제 4인방 체포부터 이제 시작돼요. 자, 여기 이제 4인방 체포 후에 그들에 의해 이제 박해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결정되고 등소평이 1977년 7월에 이제 직무에 복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11차 3차 삼중전회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등소평의 지도 아래에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 부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11기 삼중제가 되게 중요한 어떤 개혁 개방 노선을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회의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전 시간에. 그럼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11기 삼중전에서 이제 노선이 정한 뒤에 1980년 8월에 그 당시 이제 하국봉의 경제정책과 중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영토 문제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해임되고 조자양이 그 총리직을 취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국봉의 오류들 이제 뭐냐면 그 성토하면서 모태통 만년의 자격 노선을 계승한 점 중에 이유가 하나 지목되었다. 그러니까 하국봉이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친모태통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인방은 이제 처단을 했지만 모태통의 가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 이제 모습 보이니까 그걸 이제 핑계로 그 하국봉을 쳐내기 위해서 그 뭐냐면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뒤이어 이제 인표와 사인방의 재판, 그 다음에 이제 문혁대 최대 적으로 간주됐던 윤석이의 명예회복. 이 윤석이가 이제 뭐냐면 주자파에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좀 죽은 게 있죠. 그래서 문혁을 부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자, 마침내 1981년에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육중전에, 자, 예전에도 얘기했죠. 11기 육전전의 의미가 11차 그 전국 당 대표자 회의에서 뽑힌 여섯 번째 그 뽑힌 중앙위원회의 여섯 번째 회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 통과된 건국 이래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문헌과 문혁과 모태통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고요. 이거 사회부는 아시아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1981년 6월에 중국 공산당 11기 육전전에 채택된 이 결의는 문혁과 모태통에 대해 당의 부정적 평가를 최초로 명문화된 그 공식 문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결의의 의미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제 모태통의 이 문혁에 대한 평가를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태통 그 자체를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모태통과 공과 가를 분명히 했죠. 그래서 이 모태통이 나름대로 이제 그 1949년에 그 중국 공산당을 지도해서 국민당을 몰아내 갖고 혁명을 일으켰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그 외에 문화革命 같은 걸 통해서 가를 했다는 것도 동시에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가와 그 다음에 공 중에 그래도 가보다는 공이 더 많다. 그래서 모태통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중국 혁명의 역사에서 위상은 부정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모태통이 지도한 문혁은 당과 국가,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단이며 혁명이라든지 사회 진보가 아니었다고 엄하게 비판했다. 그 모태통은 문혁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되 문혁의 일생을 보면 공정은 첫 번째이고 오류는 두 번째라는 평가를 하면서 그 가도 있지만 문혁까지 가도 있지만 공도 있기 때문에 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국 혁명 전체에 대한 위상을 인정했다. 자, 그렇지만
문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이제 내렸다는 거, 당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혁은 당, 국가, 각 민족의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모택동은 문혁의 중대한 오류를 범했지만 공적이 첫째고 오류는 두 번째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11기 육전전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 그 내용을 한번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서 찾아서 좀 볼게요. 자, 사료 보는 아시아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03페이지 펴보세요. 303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1981년에 당 건국 이래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 안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무산 계급 독재 계속 혁명이라는 단어에는 특정 함의가 있다 있는데, 요거는 그 뭐와 관련된 거는 모택동이 평상시 주장했던 계속혁명론과 관련된 거야. 계속혁명론. 자, 계속혁명론과 관련되는 건데, 요 부분이 그래서 무산계급의 계속혁명 이론은 독재의 계속혁명은 문화대혁명의 지도사상으로 10년 내란 중에 일찍이 반복돼서 선정되었고, 또한 당의 9대, 10대에 통과된 정치 보고와 당장에 삽입되었으며 사학의 전인대에 통과된 헌법에 들어가 있다. 10년 내란의 역사. 이때 10년 내란의 역사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문화대혁명이죠. 예, 문화대혁명. 그래서 이 이론은 아까 이제 계속혁명 이론이죠. 계속혁명 이론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1949년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하더라도 내부의 자본주의 요소, 부르주아 요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혁명은 계속 진행형이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모순이나 이런 자본주의 요소를 들춰내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화대혁명의 주요 그 논조인데, 자, 하여튼 그 이론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무산계급 독재의 이제 계속혁명 이론은 마오쩌둥 만년의 사회주의 내에서 계급투쟁의 자경적 오류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자경적 오류는 좀 극진적이었다, 극단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내 이른바 르샤우치 덩샤오핑을 우두머리하는 부르주아 사령부의 근본적 존재할 리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택동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당내 주자파가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실권파였던 르샤우치와 윤석이죠. 덩샤오핑을 그 사령부라고 지칭하면서 주자파의 사령부라 지칭하면서 그 유명한 무슨 그 대접을 내걸었죠? 사령부를 포격하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를 부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966년에 8월 15일 날 당 11개, 8개 11개 전에서 기간 동안 마오쩌둥은 사령부를 포격해라는 유명한 대접을 내걸면서 당내 부르주아 사령부가 존재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자부에서는 이름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우선 루샤우치를 노린 거고 동시에 덩샤오핑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류와 덩의 부르주아 사령부가 불렸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당내는 근본적으로 이런 류샤우치나 덩샤오핑 우두머리라는 부르주아 사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택동의 인식을 이제 비판한 거죠. 자, 그래서 77번은 이제 뭐냐면 문화대혁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은 보통 우리가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건 혁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진보도 될 수 없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비록 이 혁명은 문화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또한 사상 문학 영역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바로 곧바로 권력 탈취 단계로 넘어가 버렸으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택동이 만료는 이 문화혁명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권력 탈취에 불과했다는 거야. 그걸 뭐냐면 이용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문화, 교육, 과학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건설적인 강령도 제시하지 한 적이 없고 단지 비판과 파괴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 비판이 있으면 파괴가 있으면 당연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야.
그 결과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왜냐면 홍위병에 참가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죠. 문맹이 증가하고 문의 근거지가 항폐화되고 각 여러 기구의 대장으로 폐쇄되어 지식인들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들 이제 보통 홍위병을 이제 했던 참여했던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 정도의 세대들을, 학창시대 때 세대를 보통 중국에서는 문역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역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니까 대부분 무식해요. 상당히. 그래가지고 당에서 주요 간부라든지 이런 지위에 물론 차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없어. 이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이 사람은 이제 문역 세대에 속하긴 하지만 70년대 초반 때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제 문역이 끝날 정도에 이제 했기 때문에 한 늦은 나이로 20대 초중반 때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문역 세대 쪽은 공부를 안 하니까 아는 것도 없고 사회 전문가 역할도 못하고 지금도 그래요. 오히려 이제 지금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세대들은 되게 보면 50대들 있죠. 문역 이후의 세대죠. 80년대 공부해갖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중국의 중추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건 진정한 문화혁명이 아니라 문화나 교육, 과학, 사업에 대한 파괴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문화대혁명의 성질은 바로 역사 교리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바탕 내란이며 지도자가 잘못된 것이며 모 대통령이 반혁명 집단에 이용당한 당과 국가의 각 인민의 엄중한 재난을 가진 내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거 모 대통령의 비난 내용들만 이제 잘못된 내용들만 비판했지만 이 결의에서 또 이제 모 대통령이 공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은 첫 번째고 가는 두 번째다. 그래서 공을 더 우선시해서 혁명적 위상은 계속 유지하도록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안문 가보시면 큰 사진 하나 걸려있는 게 있죠. 모택동의 사진이야. 예. 그래서 그 모택동 사진에 걸려있죠. 그걸 통해서 이 모택동 혁명적 위상을 좀 볼 수 있고, 이거 지금 중국의 헌법에도 모택동 사상이 명시돼 있어요. 최근에 시진핑이 모택동과 좀 맞먹으려고 중국 헌법에 이제 자기 시진핑 사상이나 이런 걸 넣으려고 좀 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문화 대혁명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모 대통령의 위상은 아직 중국에서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양극화 문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모 대통령 항수가 불려 있기나 봐. 지금 뭐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래갖고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았지만 다 평등하게 살았다. 그거 다 모 대통령이 만든 체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시진핑도 은근히 모택동을 찬양하는 측면도 있고. 자, 또 이 모택동은 상당히 문제적 인물이죠. 예. 그래서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인물 중에 하나야. 예.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아유. 자, 문화대혁명은 1978년 12월 18일 22일 18일 22일 사이 베이징에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인되었다. 덩샤오핑의 주도 아래에 열린 이 회의의 그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데,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 등의 지시는 무조건 옳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양번 계시론 있죠. 양계 범시론과 장기적으로 추정한 작용 차원을 벗어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재정립하고 사상을 해방하고 실질적인 것을 진리를 찾자. 그래서 모택 등소평이 항상 캐치프레이가 뭐야? 실사구휘죠. 단념적인 이념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입장에서 앞을 내다보는 방침으로 지도 사상이 전환됐다. 즉 중국 공산당의 지도 방침이 계급투쟁에서 경제 건설로 전환하면서 덩샤오핑의 지도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개혁 개방기를 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1981년 6월 27일 중국 공산당 제11차 6차 중앙위원회에서 1차를 통과시킨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에서 이론적으로 확실히 정리됐다. 이 결의안은 문화대혁명에 대한 그것이 혁명이
10년 내란이라는 당의 공식적 입장을 총괄하는 편, 마오쩌둥이 그 중국 혁명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의 영수면 틀림없지만 그가 제시한 문화대혁명과 무상계급의 독재 계속혁명 기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지도자가 잘못 발동하고 반혁명 집단에게 이용당. 반혁명 집단들은 주로 누굴 의미하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홍위병이나 그다음고 문학소적, 사인방 이들을 지칭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당해 당과 국가의 각 민족, 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든 내란이라는 게 그 평가 요점이었다. 예. 자, 이게 이제 뭐냐면 11기 3중 전에서 통과됐던 그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건이니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번에도 그 공산당 그 출제하신 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만 이분은 항상 이제 공산당 좋아하기 때문에 1949년 중국 공산당 관련된 문제를 한 번씩 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나 중국사 다시 넘어가죠. 자, 이에 따라 하국봉은 당 주석과 그 다음에 그 중앙위원회 그 주석직을 물러나고 당의 주석은 호요방, 군사위원회 주석은 등소평이 취임했다.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중국의 권력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권력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하면요. 자, 먼저 중국은 최고 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주석 자리예요. 국가 주석. 주석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 표현한 것처럼 국가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 국가 주석직하고 그 다음에 당 총석이야. 여기에는 당 주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당 총석이에요.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은 공산당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당 총석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주석과 당 총석이 그 다음에 국방위원 주석이 있어요. 국방위원회 주석. 예, 여기가 3대 자리라고 보시면 돼. 중요한 요직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국가주석, 당총석이 국방위원회 주석 중에 제일 실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주석일까요? 국방위원회 주석이야. 왜 국방위원회 주석이냐? 자, 중국은 특징이 뭐냐면 국가가 당이고 당이 뭐냐면 군대예요. 그러니까 국가, 당, 군대가 삼위일체가 돼 있어. 예전에 말했지만 이 군대가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야. 예. 그래서 공산당이 그 군대를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도권을. 그 중에 제 우두머리가 국방위원회 주석이고 오 대통령이 항상 즐겨 말하는 게 있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총에서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위원회 주석이 차지한 사람이 진짜 실권자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국가주석, 총석이 국방위원회 주석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시면 알겠지만 국방위원회 주석을 누가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서 등소평이 취임했죠. 등소평이. 예. 호요방은 당 주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장악한 등소평이 실제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그 주요 자리고 보통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뭘 여냐면 전국 대표자당 회의를 열어요. 자, 전국 대표자당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이제 뭘 이제 뭐냐면 선발하냐면 예전에 했지만 중앙위원회로 선발, 중앙위원회 요원들을 선발하는데 중앙위원회 요원들은 보통 그 정식 인원은 200명 정도 되고요. 예비위원이 있어. 예비위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한 300명 구성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뭘 뽑냐면
상무위원을 뽑아요. 상무위원. 원래 상무위원은 7명이었는데 상무위원 7명인데 강택민 때가 그때 이제 자기 파세력 늘린다고 9명까지 늘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7명이에요. 다시요. 예. 그래서 이 상무위원을 뽑아서 이 상무위원들이 이제 그 서열을 전하죠. 1순위부터 해서 7순위까지 상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정책의 최고 결정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태동 2회, 4회는 등소평 때는 이렇게 등소평이 주도를 했지만 모태동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모태동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독재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상무위원회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었어요. 7명이 와서 주요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도 있고 1위부터 해서 7위까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1위에서 7위까지 해서 모여가지고 상무위원회 이름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뭐 강택미라든지 그 다음에 강택미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 생각났는데 하여튼 그때까지는 유지가 됐는데 그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상무위원을 거의 대부분 자기파로 채워나가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과정을 좀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1982년에 9월에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 대회에서 아까 이제 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총서기의 그 호요방을 취임하죠. 국가 주석제를 폐지시키고. 자, 근데 이 국가 주석제는 다시 이제 부활돼요. 이때 폐지됐다는 거고, 하여튼 그 등소평 안에 7명의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집단 지도체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는 한 사람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문협이 적정선에 통제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이라 보일 수 있다. 등소평은 최고 지위에 오르지 않았으나 조냐영 국무원 총리와 호요방 당 총석이죠. 총석을 거는 최고 실권자였다.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처럼 당의 총석이는 아니죠. 당 총석이는 아니고 그렇지만 국방위원회 주석이기 때문에 실제 실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보통 공산당 국가에서는 국방위원 주석이 상당히 뭐냐면 실제적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를 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은 이전에 김정일이 있었죠. 김정일이 집권할 때 이 사람은 국가 주석이라든지 당 총석이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만 갖고 있었죠? 국방위원회 주석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국가를 군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이 이제 당과 국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1기 삼중전을 전후해서 시작된 등소평 개혁 개방 시대 때에 본격화됐다. 개혁이란 궁극적으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방향을 취했고 이 방향이죠. 시장 경제 자본주의 방향. 개방은 폐쇄적인 자력 갱생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의 어떤 방향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 밑에는 등소평의 어떤 개혁 개방 관련된 정책들 구체적 내용들이에요. 자, 우선 농촌에서 인민공사가 해체가 되었고 1982년 신헌법에 따라서 공식화되어 전국적으로 해체가 완료되었다. 자, 이제 공사의 농지가 분할되어 개별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나눠놓는 경작권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고 대개 뭐 경작권이라든지 용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고 했다는 의미는 소유권 자체는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론상 이거는 국가가 이제 가지고 있고 주로 용인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냐면 그 사고 파는 거죠. 경작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99년 정도의 기한이 있어. 거의 반영구적이죠. 예. 그리고 99년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세금 내고 갱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인데 일단은 사회주의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작권, 용인권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토지법에 관련된 내용에서 농민적 토지 소유제라고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죠. 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작권이 돌아가고 개별 농가가 책임을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농민의 자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자유시장도 부활했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불하는 소규모 농촌 기업인 항진 기업이 나타나서 그 농촌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건 농촌의 이제 개혁 개방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책임의 권한의 이양은 농촌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중앙과 상급에 집중됐던 모든 경제 활동이 지방과 하급으로 내려왔고, 지방은 일부 입법권까지 이제 행사를 하면서 재정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지주였던 국영기업 일반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 기업이 나타났다. 기업 권형도 기업에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주권이 부여됐고요. 이 모든 변화는 중국의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로 이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혁 개방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당내에서 뭐 모태통의 입장에 따라서 아니 등소평 입장에 따라서 하자는 의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개혁 개방에 관련돼서도 그 안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죠. 예, 논의가. 그래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이제 뭐냐면 어디에 반영됐냐면 그 남순 강화에 반영됐는데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코에 뭐가 들어가지고. 예. 자, 이런 논의들이 이제 남순 강화에 들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이 이제 그 삼천리 근현대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떤 점에서 대입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중앙과 지방의 문제야.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자, 첫 번째 문제가 중앙과 지방의 문제죠. 지방에.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는데 중앙에 모든 권력을 집중해갖고 통제 방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지방은 지방에 좀 더 자주권을 더 부여한 방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장하고 계획의 문제야. 그래서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혁 계획 경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사회주의 방식으로 뭐냐면 개혁 개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태똥의 입장은 뭐냐면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모태똥의 등소평 입장은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조화, 시장과 계획 경제 절전 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예, 근현대사 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관련돼 갖고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거와 계획 경제를 강조하는 요 부분이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방 정책으로 신천과 함흥 등 연해 지역에 수출을 위한 경제 특구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상해, 천진 같은 10개가 넘는 연해 도시의 대경제 개방 도시가 설정됐다. 그 경제 특구와 그다음 개방 도시가 있는데 되게 보면 이제 어느 지역일까요? 중국에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강남 일대죠. 이 강남 일대, 특히 강동성 일대인데 강동성에 보면 선전 특구가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특구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왜 선전 특구가 보면 홍콩 있죠. 홍콩 맞은편이야, 바로. 예, 그래서 지금 뭐 홍콩이 인구가 잘해봤자 800만에서 900만 되는데 선전 특구는 이미 1000만 명이 넘어요. 1200만인가? 그 주변까지 합치면 거의 30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인데 어, 이런 도시들이 이제 뭐냐 유치됐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개혁개발을 통해서 여기에서 문을 열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뭐냐면 받아들였죠. 그때 이제 그 뭐 등소평이 내걸었던 논리가 뭐냐면 선부론이에요. 선부론. 자, 선부론은 뭐냐면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야.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개발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양자강 그 강남 이하의 그 강남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내지를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그래서 종전의 그 사고방식과 좀 다르죠. 그리고 종전에서는 이제 모택동이나 이런 때는 항상 그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그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를 공격할 거다 생각해서 요 양쯔강 연안 부분에 뭐냐면 개발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공격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스탈린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공장지를 우락생마로 다 넘겼죠. 그 독일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연안에서 미국이 공격할 경우에 이 연안 지역은 포기해버리고 예전에 일본군과 싸운 것처럼 내륙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항쟁을 하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갖고 주로 어디를 개발 구상을 했냐면 이쪽 안에 있는 내지 지역인 사천 지역 있죠. 사천 지역. 아니면 여기 운남 이런 지역에 경제 개발을 해갖고 공장지를 만들자.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었는데 개혁 개발이 정한 후에는 이제 내지보다는 해외 자본과 기술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그 강남 연안 지역이 더 낫다. 그래서 요 지역의 경제 특구라든지 개방 도시 같은 것들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 개방 정책들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말이 여기 있는데, 자, 이는 문혁계 삼성건설 방식과 대조적이다. 문혁계는 유사시에는 그 연해지구 1선과 아까 이제 여기가 1선이죠. 여기 연해지구 1선과 기타 2선, 요쪽 2선이죠. 요 지역들은 공격을 받으면 다 파괴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오지 3선으로 넘어가자 여기 내지로. 그래서 이제 내륙 지역의 공업의 건설가 집중되었던 거죠. 그래갖고 있는데 개혁 개방 때는 이 선분원에 입각해서 양쯔강 이남의 그 연안 도시를 집중하죠. 자, 그래서 이 선분원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양쯔강 이남의 개혁 개방 도시들이 그 불을 축적하니까 지금 이제 중국 정부는 내지 개발을 하죠. 그래서 뭐 사천성도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저쪽 이제 신강 이구도 지역도 개발해서 철도 놓고 등등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지역 간의 격차를 확대를 무릅쓰고 오지 중점 개발에서 연해 개발을 바뀌게 되었다. 자, 이는 조건을 갖춘 지역과 사람들이 먼저 부여해 준다는 등소평 뭐와 관련돼 있다? 선분원과 관련돼 있다는 거야. 선분원. 자, 이것은 모택동과 문혁계 평균주의 사고방식과 대조된다. 그래서 모택동의 생각과 등소평의 어떤 경제 개발 관련된 생각이 좀 다르다. 이거 좀 명확하게 대비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2차 천안문 사건을 볼 거야. 자, 제2차 천안문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1989년 6월 달에 일어났어요. 제2차 천안문 사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표현된 개혁 개방 정책으로 과거의 통계 경제보다 신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정책이 진전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점도 드러났죠. 예를 들어 이제 선분원에 입각해서 지역별 어떤 격차가 많이 커졌죠. 그리고 기업별 또 차이도 있었고 특히 이제 빈부격차가 되게 많아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불구하고 빈부격차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미국보다 더 심해. 이 나라는. 그리고 아직도 그렇지만 권력을 남용한 경제 부정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고위급 얘들도 있죠. 얘네들은 돈을 뒷돈으로 받고 그걸 이제 스위스 계좌라든지 저기 미국 계좌로 뭐냐면 예치해 놓고 자기 자녀들은 미국이나 그 유럽에 보내고 이런 것들이 많죠.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나 도시 주민의 실질 소득 저하 그리고 실업자 증가, 배금주의적 사고방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그럼 이 사회적 문제를 정치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종전에 뭐 상무위원회 집단체제 물론 그런 집단체제가 이제 모택동의 일당 독재보다 낫긴 하지만 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당내 민주화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민주화 요구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분출된 나간 것이 1989년 6월에 제2차 천안문 사건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등소평이 4개 현대 외에도 5대 현대를 같이 하자. 얘네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야 된다는 목소리가 개혁개방 나가기 전부터 그 가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당내에서 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등소평 같은 이제 보수 원류파들은 사계 현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사회주의, 프로레타 독재, 공산당 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태동 사상을 지켜야 된다. 특히 공산당 지도, 공산당 일당 독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공산당이 뭐냐면 일당 독재를 해서 그 뭐냐면 일당 독재 베이탕으로 90년을 잡고 강력하게 개혁 개방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 전체가 부유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체제는 예전에 한계 지배 체제 있죠. 한계 지배 체제 비슷한 것 같아. 다만 예전에 한제가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이었고 한 명의 이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반면에 지금은 당 차원에서 그 한계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에 민주화를 주장한 활동가들이 탄압을 받았다. 개혁 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당내 세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제 그 건설을 위한 정치적 안정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당내 개혁 개방의 속도 범위, 네 가지 원칙 고수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차이가 등장했다. 1986년 국경에서 그 앞에 이제 89년에 일어난 개혁 개방 제2차 천안문 사건의 그 배경, 지금 정치적 배경에서 이제 당내 배경, 당내 민주화 목소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86년 북경에서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이때 이제 호요방이라든지 등소평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네 가지 그 기본 원칙의 견지, 부르주아 자유화를 반대하는 부르주아 원료도 나타났고 급진적인 지식인들 반발에 이어 12월에 전국대회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빠르게 번져 나가자 등소평은 물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개혁 개방에서 뭐 민주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당내 민주화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집단 지도체를 도입하고 등등을 했지만 여기는 이 사람의 생각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선에서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니까 학생들 주장이나 당내 일부 좌파적 사고방식, 얘네들은 좀 급진적 좌파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생각을 보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들을 이제 탄압을 하겠죠. 다음에 1987년 1월 지식인 학생들 요구에 너무 유연하게 대응했다는 책임지고 호요방이 총서기에 이제 해임되고요. 그 뒤를 이제 조자양이라는 사람이 뒤를 이어요. 근데 이제 호요방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요방이 죽으니까 이게 호요방이 일종의 개혁 그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 인물이 된 거야.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장례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거 제2차 천안문 사건이 되는 거죠. 자, 1988년 가을에 들어서면서 그 개혁 개방에 진전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 정망이 어두워지면서 강력한 지도자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근대화를 추진하는 주장과 그 다음에 이거 아까쯤에 이제 당을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당을 중심한 그 거기에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하는 주장과 민주화의 가속화 필요한 주장이 맞섰다. 후자의 지식인들은 5.4운동의 70주년을 맞아서 1984년, 89년에 들어 위경생 등을 민주화를 요구하다 투옥된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인권 옹호 운동을 펼쳤고요. 4월 15일 날 실각과 호요방이 사망하자 호요방 그 추도 집회를 확대되어 전반적인 민주화 운동이 개시했다. 그러니까 호요방의 그 사망이 제2차 천안문 사태를 일으키는 어떤 배경이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제1차 천안문 사태 같은 경우에는 주일레가 이제 그 사망하면서 했고 제2차 그 천안문 사태는 호요방이 사망하면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호요방이 이제 사망해서 민주화 운동이 나니까 또 당내에서 이 학생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조자영 같이 이 민주운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방면에 이 등소평은 이제 같은 보수 원료 집단들은 이거는 동난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 간의 대립이 일어났고 군은 어디에 섰냐? 그때 군의 실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등소평이 장악했으니까 당연히 등소평 편에 섰고 그래서 곧바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북경을 방문한 5월 중순에 이르면 학생과 지식인 외에 시민, 노동자, 기업가 등
관료의 부패와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규모 천안문 집회에 모여들었다. 여기에 등소평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까지 나왔다. 자, 고르바초프가 귀국한 뒤 5월 20일 날 북경에 계엄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당국과 시위대 사이에 2주간의 대치 상태가 벌어졌고요. 처음부터 운동을 지도했던 사람이 대학으로 철수할 것을 호소했으나 통솔이 어려웠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이탈하고 천안문에 강경한 사람들이 맞서는 사람들이 남았다. 6월 3일 계엄부대가 반혁명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그 북경 도심으로 출동하였다. 군대는 4일 내내 천안문 광장에 이르는 몇몇 도로에서 저항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발표했고 광장을 접수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이 이 사건에 희생되고 활동가가 체포되거나 망명했다. 등소평은 이 사태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정복시키고 서방 측에 예속된 부르주아 공화국을 신화하기 위한 운지로 진압한 것으로 정당화시켰는데, 이 2차 천안문 사태를 부린 이 사건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이 운동이 진압되고 심각한 조장에 이어서 그때 이제 강택민이 총서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강택민이 뭐냐면 그 다음에 등소평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을 장악하고 군대도 장악하고 국가 주석지까지 다시 부활시켜갖고 정권을 장악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요 강택민이 이제 어느 사람이냐, 이 사람 지방 관료 출신이에요. 상하이 그 시장을 했던 사람이고 상하이 총서기를 했던 사람인데, 강택민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 강택민을 이제 중심으로 그 형성된 파벌이 있어. 상하이방이라고.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그 안에 파벌이 있어요. 3대 파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택민이 중심한 상하이 방가,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 청년단이라는 있어요. 공산주의 청년단. 그래서 공산주의 청년단을 공청당이라고 하거든요. 자, 공산주의 청년단을 중심한 또 하나의 파벌이 있고, 그 다음에 원료 세대의 자제들을 중심한 파벌이 있어요. 태자당이죠. 자, 그래서 강택민의 상하이파하고 요 공청당, 태자당 세 개 파벌이 그 사원 견제하면서 이제 뭐냐 운영했던 체제인데, 요 강택민 상하이방에 속하고요. 상하이방은 이제 강택민이 이제 자기들의 측근들을 끌어모아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집권하고 있는 시진핑은 태자당에 속해요. 그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그 혁명운동 할 때 같이 이제 모택동을 참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태자당에 속한 거고, 그 공청당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청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캉유 총리 있죠? 리캉유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공청당, 공산주의 청년당에 속하는 파벌이 한 거죠. 자, 뭐 이렇게 이제 파벌론이 형성된 건데, 하여튼 이제 강택민이 총선기에 취임해서 그 사람이 이제 등소평 사업에 집권하게 되죠. 사건 뒤에 등소평은 개혁 개방의 지속을 촉명했다. 사건 이후 서방사회의 비난과 경제 제재로 한때 대외 경제주가 약화됐으나 아시아 각국의 관계 개선, 서방 각국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여 1990년대는 경제 성장이 가속화됐다. 특히 해체 이후에 이제 소련과 동유럽의 경제 혼란과 민족 붕괴를 보고 중국 국민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우선순위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소련과 동유럽이 그 붕괴되면서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잖아. 민주화 체제를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야. 경제적으로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들 입장을 때는 누가 독재를 하든 정치를 하든 간에 자기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를 강조했죠. 경제를.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도 일단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힘을 통해서 눌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그 경제적 혜택을 주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국민들도 공산당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지지를 해줬던 거죠. 근데 최근에 위기에 빠진 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마이너스 경제가 지금 내려갔다는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중국 경제는 남의 돈을 끌어다가 이제 뭐냐면 외자나 돈을 끌어다가 빚을 끌어다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야. 그 빚이 되게 많아요. 부채 비율이 기업당. 근데 이렇게
경기가 장기 침체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예전에는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상관없어. 왜냐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거든요. 자기가 돈 번 것 중에 일부러 떼갖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죠.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뭐냐면 기업이 도산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일단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일자리 고용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파산되죠. 우리나라 IMF 사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경제에 이제 뭐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파탄나면 이제 공산주의 체제 일당 독재에 대한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폭발돼 나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자, 하여튼 공산당은 근대화 취지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담보한 유일한 세력으로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고하게 만들어가면서 비대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천안문 사건 당시에 이제 그 맨몸으로 섰던 시민인데, 이게 유명하죠. 탱크 앞에 들어올 때 여기 시민인지 뭐 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섰는데 다 비켜 나가요. 왜 비켜 나갈까요? 그냥 깔아뭉기면 되죠. 그때 CCTV 같은 해외 TV에서, 해외 방송 매체에서 이 장면을 전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깔아뭉기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여론용으로 그 뭐냐면 그냥 이렇게 비켜 나갔던 거고, 실제로 이제 야간에 벌였던 이제 천안문 강제에 떠서 이제 탱크 밀어붙였는데, 그때는 그냥 사람이 있던 말고는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깔아뭉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의관계 이제 있는데, 대의관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천안문 사건과 관련된 그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천안문도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를 보는 아시아사 그 내용도 이제 같이 또 보죠. 관련된 거. 자, 공유 이렇게 보이시죠? 1978년 12월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 오른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만이 중국이 나아갈 유일한 길임을 천명하였고, 경제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8년부터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살펴봤는데 제가 여기 그 잠깐 녹음하는 과정에서 잠깐 보여줬다가 제가 끊어놨는데, 이게 저작권 관련돼 가고 이제 동영상을 녹음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은 그 링크 보고 강의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관련된 이제 천안문 관련된 사료 내용을 좀 볼게요. 그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서요. 좀 보면 이게 잠깐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천안문 민주화 시위와 단식 투쟁에서 단식 선언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각자 보시고 쭉 넘어가서 요거 관련된 그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요거 내용 보기 전에 서포트즈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저께 한 번만 얘기했는 것 같은데, 강의하다가 이게 잠깐 제가 그냥 보고 넘어가긴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14번이요. 14번. 그 14번 인증번호 입니까? 적어주시고요. 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天安문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이게 중국식 발음으로 천이 탱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 발음을 잘 못하니까 천안문이나 할게요. 이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중국에서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라 당연히 안 부르겠죠. 이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육사 사건이라고 불려요. 육사 사건. 6월 4일 날 그 당시 탱크를 몰고 와서 천안문 광장에 있는 그 시민들을 짓밟았던 사건 있죠. 이래서 이제 요걸 기점으로 육사 사건이라고 얘네들 이제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육사 사건을 부른다 해서 1989년 4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진행된 민주화 운동을 가리킨다.
자, 이 민주화 운동은 중국 공산당 총석이었던 호요방이 사망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를 추도하기 위해서 활동이 며칠 사이에 그 전국적 시위가 확산되면서 관료의 부패를 비판하고 자유로운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적 학생 시위 운동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초기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이런 학생 운동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하였으며 아까 이제 그 자료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나눠졌다고 했죠. 두 개 파가 일치하지 못했지만 아유, 자, 그 가운데 보수파가 이것을 리븐 같은 총리들은 부르주아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지적한 것은 학생 시민들의 커다란 불만과 운동이 확산을 가져오게 되었다. 자, 5월 13일부터 일부 지도 학생들에 의해 단식 투쟁이 일어났고 이게 바로 앞에 단식 투쟁 관련된 내용이에요. 바로 이때 이제 발표한 단식 선언서와 단식 선언이다. 자, 이들은 여기에서 순수한 예국 열정이나 민주주의 자유주의 요구가 반사회주의 반혁명 동란이나 일으킨 것을 평가된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항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들은 순수한 민주주의 열정을 돋보이긴 하지만 바로 70년 전에 오사운동 당시 할아버지 세대가 추구했던 가제 이렇듯 민주주의 가학이 여전히 중국에선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죠. 예, 오사운동.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천안문이라는 곳이 되게 뭐냐면 상징적인 공간이야. 우리 그 강화도의 그 강화문 앞에 공간처럼 아주 상징적인 공간인데 예전에 이제 1919년에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오사운동이 있을 때 천안문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1976년에 또 민주화 운동에서 제1차 천안문 사태 일어났잖아요. 주민의 사망 후에. 그 다음에 1989년에 또 여기에서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오사운동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 홍보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이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가 자기 쪽으로 넘어와서 자기에 대한 어떤 칼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사운동의 혁명적인 의의는 상당히 주지만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도.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한편 중앙에 중앙이 많이 안 되는데 아마 이게 중공중앙이라 할 것이에요. 중공의 중앙의 총서기는 자오주양은 오사다마를 통해서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불만을 듣고 풀어주는 자세를 보였지만 나중에 이 때문에 오히려 실각을 유폐되었고 그를 대신해서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상하이 그 관료 출신인 강택민이죠. 강택민이 중공의 지도자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약 3주간에 거친 단식 투쟁을 동반한 학생들의 시위운동은 결국 덩샤오핑과 리풍 같은 그 중국 공산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주지하다시피 6월 3일, 4일 이후에 실행된 인민해방구의 대규모 유혈 충돌을 동반한 진압작전으로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다수가 해외로 망명가나 투옥되는 정치적 격변을 수반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개혁개방을 추진하다가 1989년 제2차 천안문 사태 있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서방 여러 국가들과 관계가 원래 안 좋아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관계 개선을 통해서 다시 경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92년에 남순 강화를 하게 돼요. 이게 제2차 남순 강화라고 하는데요. 자, 요 남순 강화 할 때 그때 발표했던 등소평이 발표했던 내용이 있어요. 요게 예전에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한번 볼게요. 1989년 나는 누구예요? 여기 등소평이죠. 강동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강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디예요? 홍콩 맞은편에 있는 성을 얘기해요. 지역을 얘기하고 당시 농촌개혁은 한지 몇 년 되지 않았고 경제특구도 막 시작한 초보 단계였습니다. 요번에 이제 문제 물어본 게 강동에 있는 경제특구 써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강동에 있는 경제특구는 하나 쓰면 성전이나 주화에 쓰면 되는데 제 생각에 선전은 다 썼을 것 같아요. 약간 시사 문제 관심 있는 분들은 홍콩 앞에 선전이 특구란 걸 다 아는 것 같고요. 최근에 선전에서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 강남의 그런 아파트 가격과 거의 만복도 뛰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국의 어떤 시사적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좀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타 몇몇 지방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 너무나 발전이 빠릅니다. 보고 난 다음 나는 믿음이 더 늘어났습니다.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개혁 역시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와 자본주의 등 반동 통치를 타도하여 중국의 인민의 생산력을 해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혁명 생산력을 해방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개혁 개방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민의 생산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뭐냐면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말한 초급 사회주의론의 어떤 바탕이 됐던 발언이에요. 자, 사회주의가 기본 제도가 확립된 다음 또한 생산력 발전을 속박하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생기와 활력을 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건립하고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따라서 개혁 역시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회주의의 조건 안에서 생산력을 발전시킨 것만을 얘기했을 뿐 개혁을 통해서 생산을 발전시킨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불완전한 입니다. 응당 생산력의 해방과 생산력을 발전시킨 것을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의 11기 3중전에서 노선 방침과 정책을 견지해야 되며 하나의 중심 두 가지 그 기본점이 있죠. 요게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요거는 좀 약간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문제 풀면서.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경제 발전을 하지 않는다면 인민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막대한 외길로 나갈 뿐입니다. 자, 우리 당의 이러한 기본 노선 100년을 지나도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선은 아까 하나의 중심 두 가지 기본점이죠. 그래서 이 노선을 견제해야지만 인민이 믿고 옹호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3중전에, 여기 3중전에는 11기 3중전에 개혁 개방을 이제 결정한 회의예요. 이래 노선 방침 정책을 바꾸자고 한다면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든지 타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나는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만약 개혁 개방 성과가 없다면 육사라는 것은 그 1984년, 89년에 천안문 사건을 익혀요. 보통 중국에서는 육사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을요. 우리처럼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 육사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면 내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많죠. 근데 그리고 또 소수민족도 있고. 근데 중국 공산당이 이들을 잘 통제하고 군인점을 잡지 못하면 중국은 예전처럼 분열될 것이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분열하면서 내전이 나오고 사회가 혼란되고 경제 발전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못 먹고 못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딱 구심점을 잡고 통제를 하면서 경제개혁을 통해서 백성들 뭐냐면 잘 먹게 잘 살게 해줘야 된다.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자, 그것이 바로 내전입니다. 그래서 왜 육사 이후에 우리 국가가 충분히 안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개혁 개방을 했기 때문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군대, 국가 정권은 모두 이 도로, 이 제도, 이 정책을 보호해야 된다. 자, 이때 도로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그 도로가 아니라 방침이란 뜻이야. 그래갖고 그 앞에 이제 했던 그 방침들을 따라야 된다. 자본주의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발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물며 우리 스스로 20년 세월 헛되이 낭비했습니다. 자, 이때 20년 세월이라는 것은 이제 모태똥이 집권했던 그 세월이라는 것이죠. 만약 건국한 시점부터 100년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중동 수준의 발달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현재부터 다음 세기 중반까지 장차 우리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정말로 힘들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은 매우 책임이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건 남순강의 담화에 전반적인 내용이지만 여기 좀 빠진 게 있어요. 뭐 계획이니 시작이니 이렇게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내용, 남순강의 내용을 좀 볼게요. 덩샤오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개혁 개방이 추진된 시기 시작된 것이 약 10년에 지난
다음에 발생한 1989년 4월 6일에 민주화 시위, 6.3 시위라고 하죠. 6.4 시위라고 하죠. 6.4 사건이라고 하죠. 예. 4개 현대에 제외됐던 정치적 현대화 내지 민주주의 개혁. 5대 그 뭐냐면 현대화하자. 이걸 이제 속칭 5대 현대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개혁이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이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과 시위, 군중에 대한 강력한 탄압은 국제적 비판을 낳았고,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던 개혁 개방 역시 큰 장애를 만나게 되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덩샤오핑은 1992년 우창, 생청, 발음이 좀 그렇네. 심천이죠, 심청. 한자어로 적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하이, 상하이 등 중국 남부 지역에 시찰하면서 1년의 담화를 통해 개혁 개방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래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덩샤오핑의 야심은 한동안 주춤했던 것처럼 보였던 개혁 개방의 흐름을 다시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작용했다. 자, 이게 이 담순강화 담화의 의미죠. 자, 따라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던 중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대국의 등장은 이런 덩샤오핑의 가감한 개혁 개방에 계속적인 추진력이 심인 바 있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해서 살펴보는 아시아사 관련된 것들을 좀 봤고요. 예. 좀 쉬었다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볼게요. 그 뒤에 보면 이제 한일 중에 대외관계 변화 부분이 있어요. 대외관계 변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홍콩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제 뭐냐면 국경 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국 이체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갖고 이 부분들 한번 강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에서 이제 기출문제 풀고 한국 근현대로 넘어갈게요. 한국 근현대에서는 제가 이제 서브노트하고 한국사 그 심화 자료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 그래서 이제 그걸 두 개도 같이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 뭐 그 자료들 이제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카페. 그거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